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9주차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번 학기에 한 번도 대면 강의를 못하고 지금까지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북대 전주 캠퍼스에서는 11월 달 들어서 부분적으로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캠퍼스도 다음 주에는 그 대면 강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대면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주는 강의 다음 주가 하여튼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강의는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튼 그때 한번 대면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익적 효과 중에서 기타 효과 하면서 기타 효과의 방모 효과와 환경의 기법까지 하고 오늘부터는 정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제목만 이렇게 뒀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모 효과, 교통방해 요인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농작물 피해도 있는데 농작물이 안개가 많이 끼면은 피해를 많이 받죠. 왜 많이 받냐? 아무래도 이제 안개가 끼면 햇빛을 많이 차단을 하죠. 햇빛을 많이 차단하면 광합성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해야 생장을 하고 또 유기물 생성을 하는데 그런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좀 지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안개 이것을 방지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숲의 효과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정수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수 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정화시키는 거죠. 물을 정화시켜. 강수의 여과 효과라고 했어요. 강수는 대표적으로 비를 말하죠. 비. 자, 깨끗한 대기가 아주 깨끗하면은 빗물이 깨끗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빗물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깨끗이 세차를 한 뒤에 비를 맞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를 맞고 나서 비가 다 개고 건조해지면은 빗물이 다 마르고 나면은 세차한 자동차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 지저분하다는 것은 빗물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죠. 이러한 빗물이 숲을 통해서 밑으로 흐르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물이 흐르죠. 일단 비가 오면은 나뭇잎이라든가 가지 또는 수간을 통해서 일단 한번 여과가 되고 또 하층식생은 풀이라든가 작은 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한번 여과가 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여과력이 강한 것은 낙엽층을 거치면서 통과하면서 여과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숲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이와 같이 여러 단계의 여과 과정을 거쳐서 그 밑으로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은 아주 깨끗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숲은 강수의 여과 효과를, 즉 정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생물의 종 보존 효과라고 했어요. 생물의 종, 생물종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구상에 약 3천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3천만 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자라가고 있는 나무의 종은 숫자는 몇 개나 될까? 몇 종이나 될까? 엄청나게 많게 보이죠. 그 나무의 종은 대략 한 2,500에서 3,00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산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수종이 2,500에서 3,000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비교를 했을 때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 물론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합해서 말하는 거죠. 지구상의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러한 생물 중에 현재 하루에 100 내지 300종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종을 100종씩 멸종한다고 해도 얼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 가면은 언젠가는 지구상의 생물종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또 생물종이 생겨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전에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작년 1월달부터요. 올 1월달부터죠. 작년 말경부터 올 1월달부터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된 환경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생물종은 부분적으로 멸종해가고 또 부분적으로 새로 발생이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컸던 또 굉장히 많았던 그 공룡시대의 공룡들도 다 멸종됐잖아요. 멸종이 되고 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또 멸종이 되고 있는 생물종이 있고요. 그와 반해서 또 새로 생겨나는 종들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물종의 보존 효과는 숲이 있음으로 해서 세 가지가, 생물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세 가지를. 일단은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먹이. 그 다음에 먹고 살아가는 집, 서식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생물종도 있겠지만 은신처, 숨을 곳도 있어야 돼요. 숨을 곳. 먹고 살고 숨을 곳. 물론 사람 같은 경우는 숨을 곳을 찾는 것은 별로 없죠. 먹고 사는 것만 풍족하면 문제가 없겠죠. 물론 이제 사는 과정이 어떻게 사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풍족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려고 하죠, 인간은. 그래서 이 숲은 이 세 가지를 다 제공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 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있고 그 아마존 숲에서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숲이 삶의 거처자, 삶의 터전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도 그러는데 동물들도 또 식물들도 자기 환경에 맞으면은 얼마든지 번식하고 생존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숲이
이와 같이 먹이, 서식처, 은신처를 제공하는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이다. 그래서 생물 종을 보존한다. 이것이 생물의 종보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 효과에서 마지막 효과가 바로 이제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교육적인 효과. 교육적인 효과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교육적인 동물체는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은 생물의 종보장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종을 포함시키는 거지만 이 교육적인 효과는 인간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연구를 하고 이 고등 동물 연구를 하고 체험을 하고 또 실내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연 탐구 및 실내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체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숲에서는요. 특히 우리 이제 이박을 하는 경우, 산림학 이박을 하는 경우는 나무 이름도 많이 외우고 또 산에 가서 왜 어떻게 산사태가 나고 산사태 냈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복구 현장을 많이 볼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도 올해도 굉장히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나는 편이죠. 과거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숲이 없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많이 나고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공사도 많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산사태도 나고 또 홍수가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복구를 하죠. 특히 산사태 냈을 때 이막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복구를 하는데 복구 현장을 또 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이름 같은 경우 실제로 소나무하고 해송하고 구분을 실내에서 많이 설명해봤자 현장에 가서 보면은 해송하고 소나무하고 놓고 봤을 때 구분하기가 현장에서 체득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숲은 교육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막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습을 많이 해야 이막을 했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공부도 않고 또 실습도 많이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현장 교육이 중요하고 현장이 바로 숲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숲의 공익적 효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또 경제적 가치로 따져봤을 때, 또 과거에는 어떻게 또 사방사업을 했는가, 나무를 심었는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통임업에서 바라보는 산림복지라고 했어요. 전통임업 분야 주요 주제는 옛날에는 황폐지 복구와 산지 재해 방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 황폐지 복구, 산지 재해. 근데 지금은 황폐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폐지가. 이 산지 재해는 폭우가 왔을 때 조금 비가 그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 재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은 올 여름같이 폭우가 발생했을 때는 산지 재해가 발생을 하죠. 특히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또는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런 산지 재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큰 이슈가 됐었죠. 옛날 전통임업에서는. 그 다음에 산림녹화를 위한 조림, 수목, 산림녹화, 숲을 녹화시켜야 된다. 울창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죠.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는 식목일이라는 것을, 지금도 물론 이제 식목일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식목일날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쉬었어요. 왜 쉬어졌냐? 나무를 심으라고.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라고 쉬워졌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사진을 보면은 나무를 심는 모습이죠.
과거에 60, 70년대는 이 사람들 인건비도 안 주고 시골 마을에서 전부 다 한 집에 하나씩 나와 해가지고 정부에서 묘목은 주고 나무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 뭐 한 집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을 떼고 새끼줄로 길게 해갖고 줄 떼가지고 나무를 심었죠. 그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게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지게 지고 지게에다가 뭔가 지어가지고 가죠. 얹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마 뭐 잔디라든가 또는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고 가지 않나. 뭐 화면이 작아가지고 잠깐만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요. 고창 김보라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갖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림녹화가 그 전통 임업, 과거 임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해외 선진 조림 기술의 도입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조림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나무를 심고 어떻게 가꾸고 그런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이라는 것이 전문가를 해외의 전문가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산림청이라든가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외 특히 독일에 많이 가서 많이 배워왔죠. 독일이 전통적으로 숲을 잘 가꾸고 또 임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죠. 과거에는 그랬고요. 근데 현재는 해외 선진 조림 기술 도입보다는 우리나라의 숲이 짧은 기간 동안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우거져 있죠. 그래서 숲이 많이 파괴된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또는 뭐 인도네시아 또는 뭐 하여튼 이런 그 숲이 많이 파괴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그 기술을 전수받으러 옵니다. 또 현지 견학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몽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많이 심어주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NGO 단체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한 4, 50년 전에는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촌진흥 및 소득 창출, 이것은 이제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이 산촌진흥 및 소득 창출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욱더 이게 이제 절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해 왔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숲을 이용하자. 숲을 나무를 베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있는 그대로 두고도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숲이 있으면 휴양하러 많은 사람들이 온다. 휴양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뭘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또는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숲속에다가 약초를 재배한다든가 또 산나무를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죠. 또 숲에서 자연에서 기르는 닭이라든가 흑염소라든가 이 대형마트에서 닭 한 마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가지만은요 자연에서 기른 닭은 한 마리에 몇만 원씩 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자연에서 키우는 것이. 이렇게 해서도 이제 소득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임업에서는 치산치수. 치산치수라는 것은 산을 잘 다스려야, 다스릴치 물산자, 다스릴치 물수자죠. 산을 잘 다스려야만이 물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치산치수입니다. 이 치산치수라는 용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아주 숲이 벌거숭이였죠. 우리나라 산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대통령을 해갖고 1979년도에 돌아가셨죠. 10몇 년 동안 했는데 그때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죠. 그 당시에. 이 치산치수. 숲이 우거지지 않으면 홍수가 자주 발생을 하고 하여튼 하천이 범람하면 많은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숲을 울창하게 가꿔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큰 정책 중에 하나였죠. 그때 그렇게 시작한 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빛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숲이 벌거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산을 보고 우리나라 숲이 벌거숭이다, 우리나라 산이 벌거숭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만큼 숲이 엄청나게 많이 우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숲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 우리 국민들이 숲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생애 주기별 산림 복지라고 해서 생애 주기별로 산림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좀 화면을 키워놓고 싶은 탄생기에서부터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후년기까지 생애 주기가 다 있죠. 이 주기별로 산림에서 무엇을 얻는가, 어떤 상황을 거치면서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탄생기 보면은 지금 그 신혼부부가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숲태교를 합니다. 숲태교 프로그램, 숲체원이라든가 장성의 숲체원,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은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지도사가 지도를 하면서 이와 같이 탄생기에는 숲태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숲유치원. 숲유치원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보면은,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상 좀 그렇고요. 여하튼 숲속에서 아이들을 여기 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숲속에 놀아라고 해주면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재미있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협동하고 스스로 리더가 되고,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은 그냥 일반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과 숲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을 성인이 돼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숲 유치원 출신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성도 좋고 리더십도 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라든가 손자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능한 많이 숲을 찾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기 때는 청소년 교육 시설 조성 운영, 산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숲 관련 청소년 단체 체계적인 교육, 아동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도 숲과 관련된 것을 교육을 하면서 그 생태계 순환이라든가 또는 자연보호라든가 자연이 인간에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청년기 때는 좀 굉장히
와일드하게 활동을 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행복하죠. 청정기 때는 산악 레포츠, 산악 레포츠, 특히 산악 자전거. 뭐 유아기 때나 늙어서는 이렇게 산악 자전거 못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도 없죠. 청정기 때는 산악 레포츠 또는 암벽 등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기에는 뭐예요? 자연 휴양림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산림 치유하고 산책을 하고 또 주변인들과 같이 담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 행복감,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림 요양, 산림 요양. 또 자원봉사라고 했는데요. 노년기 때 자원봉사요? 노년기 때는 이제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임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산림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원봉사를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나무에 대해서 나무는 왜 단풍이 들고 왜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일반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연구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자꾸 끊기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끊겨가지고 주말에 나와서 하든지 밤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주말이나 밤을 이용했는데 오늘은 좀 일정이 바쁜 일정도 없고 그래서 했더니 전화기가 자꾸 울리네요. 여튼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은 노년기 때는 일단 리타이어 하니까 퇴직을 했으니까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봉사.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산림 요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년기는 이제 수목장님 죽어서 나무 밑에 묻혀가지고 나무에게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 골본을 갖다가 나무 밑에다가 묻으면은 나무는 거름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도 있고요. 여하튼 이와 같이 우리 숲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까만 그 나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신기해서 까만 외국에 대만에 갔더니 이런 까만 나비가 있길래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이건 자 산에서 이 산림교육 전문가겠죠. 숲 해설가 혹시 여러분들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또는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 봉사활동이면서 요즘은 숲교육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조금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보상을 받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도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있죠.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숲 해설가 교육을 받고 또는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이런 전문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이 해설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 숲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연휴양림 운장산 휴양림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만 가서 제가 뭐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물어보면은
대도시에서 온 사람일수록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예,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시골 사람일수록 제가 습배를 해준다고 하면 아니요, 필요 없어요, 나 다 알아요. 알기는 뭐합니까. 그래서 이게 관심도가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는 우리나라 살림의 공익적 가치, 우리나라 살림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공익적 기능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되는가. 1995년도에는 34조 6천억 원, 2000년도 5년 후에는 49조 9,500원, 약 50조 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2005년도에는 65조 9천억 원, 약 66조 원 정도 되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으로 공익적 기능이 경제적 가치를 많이 나타낸다. 공익적 기능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05년도고요. 2008년도는 73조, 2010년도는 100조가 넘어버렸네요. 2010년도에는. 그래서 2014년도는 126조 원, 126조 원. 그 다음에 2018년도 것이 있는데 저기 자료를 아직 업로드를 안 했네요. 2018년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죠. 제가 여기 있구나.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산림 치유도 있고요. 산림 정수도 있죠. 정수, 생물 다양성, 산림 경관, 산림 휴양,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토사 붕괴 방지. 이거 이제 토사 붕괴 방지는 산사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토사 유출 방지는 지표면에 있는 흙이 흘러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 정화, 대기 개선, 열섬 완화 이런 것들. 자, 임산물 생산 규모가 2003년도에 3조 1,900억 정도, 2008년도에 4조 800억, 2014년도는 7조 8,200억 였는데, 2014년도에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이다 이 말이죠. 몇 배입니까? 벌써 약 10배면 7조 80조라고 하면 한 15배 이상이 되죠. 15배 이상이. 엄청나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이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221조네요. 221조. 2018년 기준, 여기 2018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 원, 2018년 기준에 이른 것으로 밝혔다. 5년마다 조사 발표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지난 14년도에 126조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어마어마하다죠. 이게 지금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의 추이. 1987년도부터 이제 처음 평가를 했는가 보죠. 1980년도에 약 1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221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산림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산림에 대해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시고 산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다각적 활용 방안. 그럼 산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보시면은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개발, 약용, 의약품, 식품, 고가식품 대량 생산 여건 조성. 약용, 산에서 약용 많이 나오죠. 헛개나무 헛개나무 열매 따가지고
그것을 액기스로 빼는 것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네요. 헛개나뿐만 아니라 약용식물들이 굉장히 많죠. 고창에서 나오는 그 복분자 딸기도 나무죠. 가시가 붙어있는 나무죠. 이 복분자 딸기를 따가지고 여러가지 만들죠. 액기스도 빼고 술도 만들고, 이것도 일종의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의약품 개발, 나무로부터, 식물체로부터 의약품 개발 많이 있죠. 특히 어떤 것들, 저기 그 한의원에서 나오는 한약재가 나무를, 식물체를 주로 많이, 90% 이상은 식물체를 이용하죠. 바로 그게 의약품이죠. 뭐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에서 추출한다고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고, 그 다음에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도 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산채나물, 이 뭐 일종의 식품이죠. 그 다음에 뭐 산에서 나오는 것이 뭐 버섯류도 많고요. 또 야생동물들도 잡아서 너무나 많으면은, 요즘 멧돼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잡아 먹어도 되겠죠. 물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이제 잡아야 되겠지만은요, 이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주죠. 특히 시골에서 고구마 옥수수는 심을 수가 없죠. 울타리 쳐도 귀신같이 들어와서 이걸 다 망쳐놓는 경우가 많죠. 저도 멧돼지한테 많이 몇 번 당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고가식품 대량 생산 여건 조성, 고가식품. 산에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에서 기른 닭은 양계장에서 기른 닭보다 훨씬 비싸다. 고가식품이잖아요. 그런 것 등등. 그 다음에 산림의 공익적 효과를 이용한 임업 생산의 향상이라서 공익적인 효과를 이용해야 말이에요. 관광농원, 휴양지, 펜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고창이니까 고개만 넣으면 이제 장성이죠. 장성 편백숲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가 아주 그 젊은이들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돈 벌러 서울로 대도시로 도시로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편백숲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치유, 등산, 산책,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군다나 환자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환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뜨리는 돈이 많다 이 말이죠.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싶은데 방 하나 부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거하고 싶은데 방 하나 부엌 하나 내놓는데 한 달에 전주에서 원룸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산림 휴양지로서 산림 치유 효과를 노리고 공익적 효과를 노리고 생겨나는 경제적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산림의 공익적 효과를 이용한 산림 임업 생산의 생산의 향상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곳에는 또 전원주택 또는 펜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 성수기 때는 방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빌려주기도 하고요. 거기 가서 이제 도시민들은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생산 능률을 높이도록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산림의 공익적 효과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업 후계자의 정책적 지원으로 경영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임업 후계자, 지금 임업 후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임업인들이 왜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냐 하면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많이 된다면은 많이 종사를 할 수밖에 없죠. 독일 같은 경우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최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업인들이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임업 포기자들은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이 너무나 작아. 면적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어갖고 산을 더 사라. 최소한도 30헥타 이상은 가져야만이 전업 임업으로 할 수가 있다. 전업 임업이라는 것은 소득의 대부분이 임업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 전업 임업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소득도 조금씩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교수죠. 전업 교수. 그리고 이제 전임 교수라고도 합니다만 전업 교수. 근데 저도 이제 전공이 이제 나무다 보니까 조경수도 재배해가지고 부업으로 조금씩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부업이죠. 부업. 전업이 아니고. 그래서 임업도 전업 임업으로 하려면은 면적이 산의 면적이 산림 면적이 최소한도 30헥타 이상은 돼야 된다. 30헥타. 30헥타는 얼마요? 약 1헥타가 3,000평이니까 10헥타는 3만 평, 약 9만 평 정도네요. 9만 평 정도. 그런데 이제 산도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겠죠. 너무나 악산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경영할 수 있는 산이 약 30헥타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업 임업 후계자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가지고 산림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산림에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뭐 산양상 재배라든가 약초 재배라든가 또는 산채나물 재배라든가 또는 산림 축산 산림에서 닭을 기른다든가 뭐 흑염소를 기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을 잠깐 갔는데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이제 대표적으로 자료를 얻어왔는데요. 한번 봅시다요. 자, 이거 대나무 많죠. 대나무. 이거 지금 대나무 과거에 비해서 대나무 용도가 많이 없죠. 근데 이 대나무를 갖다가 섬유질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의 내장재라든가 부품 원료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요. 대나무를 갖다가. 그러면 대나무로 파는 금액보다는 자동차 내장재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금액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이오매스 활용 대나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 간벌재 지금 숯가꾸기하죠. 간벌재도 목질 섬유로 만들고 이 목질 섬유나 이런 것들이 가축 사료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목질 섬유 부분적으로 가축 사료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목질 섬유를 갖다가 이 축사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축분을 하고 섞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퇴비 비료를 만들죠. 퇴비를 만들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목질 섬유를 자동차 내장재로 또 부품 원료로 대나무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버리죠. 이런 것들을 쓰레기. 자, 여기도 보시면은 태평양 많은 섬에서 일본 열도에 흘러온 쓰레기를 이렇게 수집을 해놨대요.
쓰레기를 수집이 아니라 수거를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버려져 가지고 이렇게 제 개발도상국이죠. 도상국의 폐기물 관리, 도상국들의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약 45분 정도 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